안녕하세요, 워론입니다. 이번엔 논어 집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 게 논어라는 책이 공자와만과 관련이 있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공자가 직접 쓴 책인 건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논어는 공자가 직접 쓴 책이 아니라 공자 사후에, 그러니까 공자가 죽고 나서 제자들이 편집해서 만든 책이랍니다. 편집이란 거죠. 반고라는 사람이 한서 예문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논어자 공자 응답 제자 시인 급 제자 상여언이 접문어 부자지어야 당시 제자 각 유소기 부자기 졸 문인 상여 지비 논찬 고위지 논어. 해석은 논어란 공자가 제자와 당시 사람들에게 응답한 말, 제자들이 서로 함께 말한 것, 직접 선생, 그러니까 공자의 말에서 들은 것이다. 당시 제자들이 각각 기록한 것이 있었는데 선생이 생을 마감한 뒤에 문인들이, 즉 제자들이 서로 함께 모아서 논찬하였다. 그러므로 논어라고 한다. 이 반고라는 사람이 쓴 한서란 책에서는 논어의 이름이 왜 논어가 되었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제자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모아서 모아서 편집했다. 그래가지고 논어라고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논어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공자의 말, 공자가 직접 한 말이고, 두 번째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 이거는 물론 제자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공자와 나눈 질문, 응답 이런 거 다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공자의 행동을 제자들이 보고 관찰해서 기록해 놓은 것. 공자는 평소에 이런 행동을 있었다. 이런 거를 논어에서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직접 한 말인 거죠. 이런 거를 봤을 때 논어를 읽을 때 이 말이 누가 한 말인가를 구별을 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의 말 중에서도 수준 높은 게 꽤 있지만 아무래도 공자가 직접 한 말이 뭔가 더 깊이가 있고 감동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이 자왈, 그러니까 논어에서는 공자를 항상 공자라고 하는 경우가 잘 없고 그냥 공을 생략해서 자 이렇게만 하는데, 이건 선생이란 뜻이거든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왜냐? 공자의 제자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라고만 해도 이거는 바로 당연히 공자를 가리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공자왈 이러기보다 자왈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게 오히려 높이는 그런 어떤 화법이 되겠죠. 이게 아들 자자가 선생님 자자 뜻이 있어서 자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문장이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한 말의 경우에는 어떤 제자가 말했는지 꼭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 걸 한번 구별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논어 집주란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부터 논어 집주라는 책을 읽으려고 할 텐데요. 이거는 논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어 원문에 대해서 주석을 추가해서 읽는 건데, 아마 송나라 때 주희란 학자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존칭으로 높여서 주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 자도 물론 선생님이란 뜻이죠. 주희는 사서라는 어떤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책을 저작한 건 아니고 원래 있던 책들을 편집해서 어떤 짜임새 있게 구성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보면 그 내용을 보면은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있는데요. 논어는 물론 공자의 말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중요한 책으로 평가를 받았었고, 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의 한 분파이긴 한데, 이게 맹자가 하는 말이 좀 극단적이기 때문에 한동안 외면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런데 맹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해서 성선설을 주장하였죠. 그래서 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 인의예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맹자를 좀 중요하게 평가를 했고요. 물론 주희 이전 시대부터 그런 재평가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죠. 그리고 대학과 중용은 원래 하나의 책이 아니라 편이었어요. 편. 얘기라고 하는 책에 들어있는 하나의 일부일 뿐이었는데,
이제 얘기는 유학의 경전인 오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오경은 공자 이전 시대의 문헌입니다. 그 당시에도 뭔가 고전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희가 생각하기에는 얘기같이 오경을 읽는 것보다는 공자로부터 직접 나온 그런 어떤 문헌들을 우리가 공부하자.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대학과 중용을 뽑아서 사서라는 책, 어떤 체계 속에 끌어다 넣은 모습이고, 집주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글자로 쓰면 집은 모을 집자, 주는 주석, 뭔가 풀이하다, 설명하다는 주자인데, 물론 이거는 물수변에서도 똑같은 것이고요. 이거는 주석을 모았다, 이렇게 풀이가 되죠. 사실 논어라든가 맹자에 대해서는 그 이전 시대부터 주석이 있었어요. 한나라 때라든가 뭐 당나라 때 이런 걸 거치면서 학자들이 물론 논어의 원문을 뭐 바꾼 건 아니지만 이게 바로 읽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글자는 이런 뜻이다, 이 문장은 이런 걸 말하는 것이다 하고 주석을 달아놨는데, 풀이 설명을 달아놨는데, 주의가 그걸 다 참고해서 뭔가 총 집합을 시켜가지고 자기 사상적으로, 주의는 성리학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어떤 인간이 이상적인가,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에 대해서 말한 형이상학을 공부했는데, 그런 어떤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논어와 맹자, 뭐 대학 중용을 해석하는 그런 걸 집주 안에서 자기가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어 집주라고 한다면은 공자의 어록인 논어를 송나라 때 주의라는 학자가 성리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했다. 근데 그거를 선대 학자들이 남겨놓은 주석을 좀 바탕으로 뭔가 좀 모아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학의 도가 어떤 계통으로 전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요임금, 순임금은 요순시대라고 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시대이고, 그 다음에 우임금, 탕임금 이렇게 쭉쭉 내려오다가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 그리고 주공은 군주는 아닌데 당시에 다음 임금이 될 성왕이 어렸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적어서 자기가 섭정을 하죠. 정치를 대신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가 여기 위치하고, 그 다음에 증자, 공자의 제자, 요 자사는 공자의 손자이고, 맹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죠. 그래서 유학의 어떤 도리가 이런 순서로 이어졌는데, 송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송나라 사람들이 이 이후에 있잖아요. 송나라 때 뭐 주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자가 그 이전 시대의 어떤 문화를 잘 모아가지고 집대성해가지고 후세에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맹자 이후로 이게 사라졌다가 그 나중에 정자라고 해가지고 정호, 정희 형제에게 이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거를 주희가, 자기 주자가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희가 주자어류 대학 1편에서 사서를 읽는 순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볼까요? 선독대학 이정기 규모, 차독논어 이립기 근본, 차독맹자 이관기 발월, 차독중용 이구 고인지 미묘처. 해석은 먼저 대학을 읽어서 그 규모를 정하고, 다음으로 논어를 읽어서 그 근본을 세우고, 다음으로 맹자를 읽어서 그 발전을 살피고, 다음으로 중용을 읽어서 옛사람들의 미묘한 부분을 구한다. 그러니까 대학으로 어떤 규모라는 건 이제 틀, 이게 크기 할 때 그 규모도 있지만, 스케일의 규모도 있지만, 어떤 범위, 모범적인 틀, 이런 걸 규모라고 말하죠. 규모를 정하고, 논어를 읽어서 그 근본을 세워라. 대학을 첫 번째로 읽으라는 건 그만큼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 논어를 읽으라고 한 거는 공자가 이제 유학의 창시자로 평가받잖아요. 그래서 그 근원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근본을 세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물론 뭐 그러면 맹자, 중용은 안 중요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중용이 어쩌보면은 제일 어려울 수도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용이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걸 거쳐가는 과정에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런 순서로 공부하라 라고 주위가 추천을 한 거죠.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논어 집주를 읽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도서를 추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에서 나온 논어가 있는데요. 이 책의 특징은 이제 문장마다 도금과 토가 달려 있어서 우리가 읽기에 좀 편리하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구성은 언해, 그러니까 조선시대 학자들도 한문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를 조선시대 언어로 풀이를 해놨는데 그 언해를 수록하고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한국어로 직역해 놓은 거, 그리고 글자가 이 글자가 여기서 어떤 단어로 쓰였는지, 어떤 의미로 풀이해야 되는지 하는 글자 설명,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 해설, 이 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 말을 한 건가 하는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논어 집주, 화인인쇄 출판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특징이 읽기에 편리하도록 원문과 주석에 현토가 되어 있습니다. 앞의 책은 주석은 없고 논어 원문만 있는데 이 책은 논어 집주에 주석까지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우리가 좀 잘 안 보는 글자들, 그런 벽자라고 하죠. 어려운 글자들은 괄호 속에 한글로 도금을 달아놨고, 통가자라고 해서 우리가 통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통할 통자. 이 글자와 이 글자는 통한다. 예를 들어서 말씀 설자로 써놨는데 읽을 때는 기쁠 열자로 통해서 읽어야 되는 그런 글자들이 있는데 그런 걸 괄호 속에 표시를 해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 해석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을 가지고 읽으시려면은 다른 어떤 번역서나 그런 도움이 조금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논어 그 자체는 아닌데요. 공자전이라고 해가지고 시라카와 시즈카라는 일본 분이 지은 거고, 공자에 대한 어떤 평전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 지역에 어떤 관습은 뭐가 있는가, 그리고 공자의 성장 배경은 어떠한가, 이런 식으로 인간 공자에 대한 배경 지식을 다양하게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작가분이 좀 특이한 것은 무축 사회를 기반으로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라는 것이 이제 무당이라고 해서 어떤 주술이라든가 점치고 막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공자가 약간 이쪽 계열의 사람이다 이렇게 작가분이 설정을 하고 논리를 펴나가는 거죠. 물론 이게 뭐 100% 맞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공자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한 의견으로서, 한 주장으로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큼 해서 마치겠고요. 다음부터는 하기편 1장부터 본격적으로 읽어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